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잘 보고 있는 평범한 여성 시청자입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기가 막힌 사연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었는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께서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6살 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차 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비 오는 날 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범인은 찾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바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저와 어머니는 구축 빌라의 꼭대기층인 6층에 살았었는데요. 요즘에는 4층 이상의 건물에는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법이 없었기에 저희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날이 추운 겨울이면 그나마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수월했지만 무더운 여름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빌라 각 층에는 세대가 3대씩 있었는데 꼭대기층인 6층에만 세대가 2개뿐이었어요. 옆 세대는 아주머니 한 분과 제 또래 남자아이 한 명이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 또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서 2교대의 일을 하셨기에 저녁에 출근해 새벽 내내 일하고 돌아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린 저를 돌봐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주머니께 매번 신세 지는 것이 죄송해 매번 저를 찾으러 오실 때마다 떡이며 과자며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서로 어려운 처지에 이 정도 돕고 사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며 부담되니 이런 거 그만 가져와도 된다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는데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그 분식집으로 달려가 공짜 간식을 얻어먹고는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새콤달콤한 양념 소스를 바른 떡꼬치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니 염치니 뭐니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공짜 간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그 분식집에 가서 간식을 얻어먹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단단히 혼내시며 앞으로는 꼭 돈을 내야 한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셨습니다.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아들도 저를 친오빠처럼 잘 챙겨주었어요. 어렸을 적 저는 덤벙이에 틈만 나면 이리저리 넘어지고 다쳐서 몸에 멍을 살고 살았는데요. 오빠는 그런 제게 항상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제가 또 다쳐서 엉엉 울고 있으면 의젓하게 달래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는 어린 여자애가 귀찮을 만도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철이 참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오빠는 제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주말이면 아주머니와 오빠, 어머니, 저 이렇게 넷이서 근처 공원에 도시락을 싸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옆집에 좋은 이웃이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 천지에 혼자 남게 되었으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겁이 나고 착잡한 심정이었겠어요. 만약 그때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걷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고아원에 들어가야 했을 거예요. 당시 제게는 연락이 닿는 친인척 한 명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니 장례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그 뒤로 아주머니 집에서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거의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라 그런지 적응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머니와 오빠 덕분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 새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 사람 다 어머니를 잃은 저를 위해 한동안 애써 밝은 척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저를 걷어주신 아주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친딸보다 더 친딸같이 싹싹하게 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항상 분식집 일로 바쁘신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놓기도 하고 학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꼭 아주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목표하던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어요. 원하던 대학이 사립이라 등록금이나 학비가 눈이 튀어나오게 비쌌고 장학금을 준다는 대학은 그리 원하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차마 저를 걷어주시고 돌봐주신 아주머니께 대학 등록금까지 내달라는 말은 염치가 없어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건지 아주머니께서 먼저 대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네가 성인이 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네 엄마가 네 앞으로 남겨놓은 돈이 조금 있어. 그러니 돈은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대학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렴. 그렇게 저는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놓으셨다던 돈은 대학 등록금과 학비에 비해 정말 턱없이 적은 돈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제가 차마 염치가 없어 학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곤 일부러 저를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두고두고 갚아야겠다 또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타지로 가기도 했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며 공부까지 해야 했기에 대학생활 내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같이 연락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싶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점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을 했고 오랜만에 아주머니와 오빠에게 연락해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더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아주머니께서는 각자 사는 게 바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괜찮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본인도 제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정신없이 취업을 준비하던 사이 마음이 맞는 분과 만나 얼마 전에 살림을 합쳐 살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고 저는 몹시 기쁜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축하해드렸어요. 아주머니의 새로운 남편은 엄청난 자산가라고 했어요. 젊었을 적에 알고 지냈던 분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닿아 만남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졌고 그분께서도 오래전 부인과 사별하신 상태였기에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하니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했어요. 젊었을 적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고급 단독주택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그 주택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친정집이 사라진 기분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아주머니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은 몹시 기뻤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신다며 새로운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오빠는 약간 떨떠름해 보이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친딸이 아니니 재혼한 가족에게까지 소개시켜주는 건 좀 곤란한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새로운 남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오빠보다 2살 형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아주머니와 본인 아버지의 재혼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살림을 합쳐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매사에 아주머니를 곱게 보지 않고 대면대면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집에 지내지도 않고 몇 년 전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오빠의 부인이라는 여자도 성격이 고약하다며 굳이 제게 인사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머니와 오빠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전에 듣기로는 저를 그리 반겨줄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었기에 결국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만남 이후로 오빠와 훨씬 자주 연락을 나누며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직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로 일이 끝나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남몰래 오빠를 짝사랑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언제나 제게 다정한 오빠였고 항상 듬직하고 멋있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마음을 오빠에게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얹혀 사는 처지였고 오빠는 아주머니의 외동 아들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께서는 오빠가 5살 때 전 남편과 이혼하신 이후로 평생을 오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비유를 하자면 대감집 자식과 그 집에서 얹혀 살며 일하는 머슴과 같은 관계였다고나 할까요. 물론 아주머니께서는 친딸처럼 저를 정말 예뻐하셨고 오빠와 차별하며 키우지도 않으셨지만 그냥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너도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겠지만 나 너한테 호감 있어. 동생이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 말이야. 우리 정식으로 만나보자. 그렇게 애써 제 마음속의 호감을 부정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오빠가 먼저 제게 고백을 해왔고 전 정말 놀랐습니다. 오빠는 제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다지만 전 정말 전혀 오빠의 마음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저 여동생처럼 생각해서 잘 챙겨주는 것이겠거니 싶었는데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정말 기뻤어요. 아주머니께서도 저희의 교제 소식에 많이 놀라시긴 했지만 다행히도 저희 둘을 축하해 주셨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원래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친정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굳이 상견례 자리를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시아버지와 남편의 이복형 부부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던 남편의 이복형, 그러니까 제게 아주머님이 되는 사람은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불만이 아주 가득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머님은 몇 년 전 결혼했는데 부인 되는 사람이 저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그 여자도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영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할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아이가 생겨 학교를 자퇴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도 특별한 직업 없이 시아버지의 명의의 건물을 몇 개 관리하며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결혼식이며 신혼집이며 전부 시아버지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나이가 어찌되었든 저보다 가족 서열상으로는 윗사람이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았지만 도저히 손이 동서에게 윗사람 대접을 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린 것도 어린 거고 사람 자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들도 2돌이나 지났는데 애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이 시댁의 돈으로 호의호식 지내고 있으니 경제관념도 전혀 없고 아주 돈을 펑펑 썼어요. 아이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놓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브런치며 쇼핑이며 나다니기 바빴고 피부과도 수백만 원씩 돈을 바르며 외모를 바꿨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펑펑 써대는 돈이 전부 시댁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윗동서가 제게 그렇게 외모를 안 가꾸면 남자들이 금방 질려한다느니 아무리 아줌마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한다느니 지적하기 바빴고 저를 완전히 본인 아랫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보통 아무리 손윗동서라고 하더라도 손아래 동서의 나이가 본인보다 많으면 완전히 아랫사람 취급하기보다는 서로 존댓말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손윗동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건지 새파랗게 어린 것이 제게 동서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하며 완전히 갑질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솔직히 성격 같아서는 저도 맞서서 지지 않고 반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괜히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어도 형님 소리는 안 나왔고 누구누구 씨 하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건지 굳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손윗동서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제게 조금 불만이 있는 눈치였지만요. 아주버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그닥 달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눈앞에서 그 상황을 마주하니 더 기가 찼습니다. 어쩌다 가족끼리 모이면 대놓고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 남자 재산 보고 결혼한 여자들이 어쩌니 저쩌니 사람이 말년에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느니 쓸데없이 입을 나불댔고 결국 시아버지께 한 소리 듣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어요. 손윗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대부분 시어머니 편을 들며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라고 아주버님을 싸고 도시긴 하셨어요. 손윗동서도 시어머니께는 아주 까탈스럽고 싸가지 없이 굴었지만 시아버지께는 세상 착하고 애교 있는 며느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로 아버님 하며 싹싹하게 구니 시아버지께서는 손윗동서를 꽤나 예뻐라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기가 세시기보단 천성이 순하신 분이었기에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에게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매번 꾹 참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번 큰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시댁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보통 시어머니의 생신이라고 하면 며느리가 밥상까지 차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좋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정말 못해도 생신 선물을 준비하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에 빛날로 시댁을 찾을 수가 있나요? 손윗동서는 나이가 어리니 그런 개념이 없다 치더라도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으면서 선물조차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 것도 다 핑계인 게 만약 시아버님 생신이었다면 절대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더니 식사하는 내내 동서가 차린 거냐, 요리 연습 좀 더 해야겠다.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싱겁고 이럴 바엔 그냥 나가서 사 먹지 왜 굳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그러는 본인은 한 번이라도 시부모님 식사를 직접 차려드린 적은 있느냐 물으니 얼굴을 구기며 불쾌한 티를 내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많고 좋은 식당이 많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직접 밥상 차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다고 뭐 뒤집어지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거 하고 그렇게 생색낼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돈 없어서 좋은 식당 못 모시고 이런 밥상이나 차려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금세 험악해진 식탁 분위기에 결국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중재를 하셨고 그렇게 적당히 큰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희 부부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고 아주버님 부부는 당당하게 선물을 준비해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니, 어머니 생신이라 모이는 자리인데 선물을 안 가져왔다뇨. 생신이라고 꼭 선물을 드려야 하나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워낙 검소하셔서 선물 같은 건 안 드려도 괜찮은 줄 알았죠. 갖고 싶은 게 있으셨다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평소에 하도 동서랑 같이 저한테 낭비 좀 하지 말라고 난리셔가지고 일부러 안 산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왜 온 겁니까? 와서 한다는 일이라곤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 앞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둘 다 그 정도 기본적인 개념도 없어요? 선물이 없으면 적어도 예의상 축하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말 좀 조심하지. 윗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다들 조용히 해라. 좋은 날 같이 모여 축하하자고 불렀더니 어딜 부모 앞에서 자식의 연성을 높이고 있어. 결국 센씨 축하 자리는 엉망이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머님 부부에게 아무리 그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성의껏 가져왔어야지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상식 없는 태도냐 나무라셨어요. 손윗동서는 애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자리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대면대면했던 저희 부부와 아주머님 부부 사이는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전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며 저 덕분에 마음이 편하고 기댈 곳이 있어 숨통이 좀 트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시아버지께 점수를 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 손윗동서는 어린 나이에 얼굴도 예쁘장하고 애교도 많고 손자를 안겨드려서 그런지 시아버님께서 기본적으로 꽤나 예뻐라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손윗동서나 아주버님이 너무 예의 없이 굴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 엄하게 나무라시기는 하셨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저희 부부보다는 아주버님 부부를 기본적으로 더 챙겨주시는 듯 했어요. 실질적으로 집안의 모든 권력은 시아버지 손에 있었으니 제가 시아버지께 좀 더 잘하고 점수를 따서 시어머니 길을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을 때 아무래도 연륜에서 오는 센스와 정성일 것 같더라고요. 선입동서가 아버님께 어리광 부리듯 아양이나 아첨을 떨 수는 있어도 생각이 짧은 편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공략해 시아버님께 점수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시아버님의 취미이신 낚시와 관련된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손윗동서는 시아버님께 애교를 떨어 원하는 선물을 받아갈 줄은 알아도 본인이 먼저 선물을 챙겨드리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시아버님께서는 젊었을 적부터 쭉 낚시가 취미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혼자서 자주 낚시를 가셨어요. 웬만한 낚시용품들은 값비싼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기에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선물은 가격보다 정성이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비록 비싸고 좋은 물건은 아닐지라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성 들여 고른 선물은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가 취미이신 분이 계시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낚시는 종류가 참 많아요. 바다낚시, 강낚시, 바다낚시도 다 똑같은 낚시가 아니라 루어낚시, 릴지낚시 등 알면 알수록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는 물품들도 다양하더라고요. 무턱대고 아무거나 선물해드리기보다는 시아버님께서 어떤 낚시를 주로 하시는지 알아보고 댁에 구비해 놓으신 물품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다양한 낚시를 즐기시지만 쭈꾸미 낚시는 철마다 꾸준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그때가 쭈꾸미 낚시철이었고 시아버님께 제가 준비한 쭈꾸미 낚시 용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가격은 몹시 저렴한 것이었지만 예상대로 시아버님께서는 제 선물에 몹시 기뻐하셨어요. 그 뒤로도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과일을 기억해뒀다 먼저 챙겨드리기도 하고 직접 만든 반찬이나 간식거리들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손윗동서처럼 애교있게 굴며 귀여움을 떨지는 못해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시아버님께서도 저를 예뻐하시기 시작했어요. 항상 아주버님 부부 먼저 챙기시던 분이 식사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을 걸면 이것 좀 먹어보라 하시기도 하고 손윗동서가 제게 시비를 걸며 버릇없이 굴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적당히 선을 지켜야지 뭐하는 거냐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주버님과 손윗동서도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앞에서 말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몹시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반대로 손윗동서는 속이 많이 상한 눈치였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본인을 더 예뻐하시고 챙겨주시던 분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니 속이 끓일만도 하겠죠. 확실히 연륜에서 오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느낀 것이 손윗동서는 그 상황에서 시아버님께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전처럼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고 동서 편만 들어주시냐고요. 당연히 그런 투정이 효과가 있을 리 없었고 시아버님께서는 오히려 손윗동서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네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애도 낳고 고생했으니 눈 감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 버릇없는 태도며 행동들 더 이상 못 봐주겠구나. 손 아랫사람이 생겼으면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을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윗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여전히 못 빼어먹은 애처럼 철없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냐? 앞으로 네 어리광 받아줄 생각 없으니 알아서 처신 잘해. 손윗동서는 몹시 충격을 받았는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짐의 말씀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는 더욱 사이가 친밀해졌고 시아버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친아들 부부 대하듯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젊었을 적부터 심한 당뇨를 앓아오셨는데 갑작스레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금방 회복해서 퇴원하실 거라는 말씀과는 다르게 입원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느 날 새벽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생전 유서를 작성해 놓으셨고 담당 변호사도 존재했기에 유산 상속은 특별한 분쟁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골고루 건물과 재산을 나눠주셨고 아주버님 부부는 불만이 아주 많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왜 본인들이 저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사에게 따지고 들었지만 변호사는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며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작성해 놓으신 유서대로 상속이 진행된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께서는 본인 사후 아주버님 부부가 억지를 부려서 유산을 전부 차지할 것을 예상해 유서를 꼼꼼히 작성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아주버님 부부는 시어머니와 저희에게 완전히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왜 당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냐. 사실 당신도 재산 노리고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던 거 아니냐.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서로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큰 소리를 떵떵 쳤고 그런 아주버님 부부의 태도에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상처받으셨어요. 두 사람이 본인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아주버님 부부에게는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는 거의 베이비시터 손에서 자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베이비시터가 24시간 내내 붙어 아이를 돌봐주지는 않잖아요. 저도 아직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장담하건대 적어도 그 두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거예요. 두 사람은 아이 돌봐주시는 이모님이 퇴근하시면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육아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베이비시터가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겠어요. 나중에서야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본인이 없을 때는 아이가 전혀 케어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베이비시터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까지 나왔지만 경찰 앞에서 세상 착한 부모인 척 가증스레 연기를 해서 무혐의로 벗어났고 그 뒤로 베이비시터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저렇게 철없는 인간들이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이따금 걱정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아이를 방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시지 못했는지 육아에 크게 참견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아이가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에게 육아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하고 시어머니 돈으로 육아용품을 사서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왜 참견이냐며 까칠한 태도였고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아버님께서 아주버님 부부에게 시댁에 잠깐 들렀다 가라고 말씀하신 날이었고 두 사람이 저녁 시간에 맞춰 손주 없이 둘이서 시댁을 찾았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아이는 베이비시터가 봐주고 있겠거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애는 그 시터인가 하는 이모님이 봐주시는 거니? 네? 아니요. 이 시간까지 일하는 시터가 어딨어요. 집에서 자고 있어요. 뭐야, 그럼 그 갓난애가 지금 혼자 있단 말이야, 집에? 갓난애라뇨. 3살이면 혼자서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알아서 다 해요. 아, 제발 오바 좀 그만하세요. 잠깐 혼자 둔다고 큰일 안 나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에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으로 두 사람에게 크게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앞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께서도 니네가 제정신이냐며 언성을 높이셨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자주 아주버님 댁에 드나들며 아이를 돌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놨다가는 분명 언젠가는 큰일이 날 거라면서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하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는 베이비시터, 밤에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니 편하긴 했는지 뻔뻔하게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일주일간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찮아서요. 어머니께서 좀 맡아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 믿고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냐, 아이한테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본인들 여행 가는데 애 맡길 곳 없다며 시어머님께 떠넘기더라고요. 평소에는 대면대면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이였으면서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살살 웃으며 아양을 떠는 게 정말 가짜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런 것들 뭐가 이쁘다고 힘들게 아이까지 돌봐주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애가 무슨 죄가 있냐며 군말 없이 아이를 맡아주셨어요. 그렇게 도움은 도움대로 다 받아놓고 시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입에도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며 태도를 싹 바꾸니 그간 아이를 돌봐주시며 어느 정도 두 사람과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두 사람과 완전 연락을 끊고 셋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엣 가시였던 인간들을 안 보고 살게 되니 정말 속이 편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쭉 그 사람들과는 마주보고 지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집에 애들이 왔었어. 손주도 데리고 왔더라. 그동안 본인들이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엉엉 우는데 마음이 안 좋아서 밥 먹여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 부부가 갑작스레 시댁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낼 땐 언제고 이제와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사과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다.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부모라고는 어머니 한 분이신데 그동안 저희 아이도 잘 돌봐주셨고 저희가 너무 배은망덕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정말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살고 싶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정말 개과천선해서 세 사람이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두 사람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다. 아이를 돌봐주던 사람이 사라지니 본인들이 불편해서 그런 거다. 이제 와서 굳이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낼 필요가 있냐.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심성이 고우신 분이라 두 사람이 울며 사과를 해오자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결국 그 뒤로 아주버님 부부는 시댁을 자주 찾으며 시어머님과 식사도 하고 시아버님께 그랬던 것처럼 애교도 떨고 아양도 부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님께서 두 사람과 잘 지내보고 싶으시다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주제넘게 나서서 시어머니 행동에 제약을 걸거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애써 좋게 좋게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지금 지내시는 집을 처분하고 아주버님 부부 집에 들어가셔서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 사시겠다뇨? 지금 사는 집은 나 혼자 살기엔 너무 넓기도 하고 안 그래도 슬슬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그쪽에서 먼저 같이 살자는 얘기를 꺼내더구나. 그렇지 않아도 손주가 걱정이었는데 그 집에서 살면 마음 편하게 돌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걔네가 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애들은 아니야. 지난 일들도 다 반성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님과 만난 후로 그 두 사람에게 당하신 것들이 얼마인데 이렇게 쉽게 덜컥 그 인간들을 믿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였지만 저와 남편은 사정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혹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때 다시 모셔오면 되는 일이니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시댁을 처분하고 시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의 아파트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드리고 매일같이 연락을 했어요. 혹시나 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폭언을 하지는 않냐, 이상한 행동은 안 하냐, 돈이나 재산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진 않냐 이것저것 여쭤봤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애들도 너무 잘해주고 잘 지내고 있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맘 놓고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말 큰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그럴수록 저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괜한 걱정을 했던 건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주버님 부부가 정말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와 개과천선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지내다 보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저도 사는 게 바빠서 시어머니께 크게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자나 카톡에도 답장이 전혀 없으시고요. 하루 이틀이야 바쁘시거나 사정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겠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손이 동서에게 전화를 했고 요즘 어머니께서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병원은 모시고 갔어요? 당연히 다녀왔고 얼마 전에 입원도 했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 입원을 했다고요? 그럼 지금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병원 주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은 집에 계신데 오늘인가 어젠가 퇴원했어. 아무튼 올 필요 없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요즘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곧 요양원 보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요양원이요? 제 무릎의 손윗동서는 어머니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도 다녀왔고 입원도 했었다며 횡설수설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너무 힘들다고 요양원에 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말에 무슨 요양원이냐며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냐. 요양원에 모실 바에야 내가 모시겠다. 지금 당장 어머니 데리러 가겠다 말하니
손윗동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마음에 결국 남편을 데리고 아주버님 댁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분명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묵묵부답이기에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고 전화를 20통을 넘게 하니 그제야 문을 열어주더군요. 도대체 왜 집에 없는 척 하는 거냐, 어머니 잘 계신 거 맞냐, 지금 당장 모시고 가겠다, 어디 계시냐 언성을 높이니 아주버님 부부는 본인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냐, 요즘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내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를 아느냐, 애도 못 보고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며 뻔뻔하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아양 떨면서 어떻게든 모셔가려고 하더니 시댁 정리한 돈도 다 그쪽이 받아갔다면서요. 이제 돈도 다 빨아먹었고 애도 못 보니 가져다 버리겠다 이거예요? 애초에 당신들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한테 어머니를 모시게 하는 게 아니었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이미 요양원 가셨어. 남의 집에서 행패 그만 부리고 당장 나가. 너무나 충격적인 손윗동서의 말에 이미 요양원에 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따지고 들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한참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다며 숲속의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으로 모셨으니 신경 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친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대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게 말이 되냐, 당신들 어머니한테 무슨 짓 했냐, 어디다 모셨는지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납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 결국 주소를 말해줬어요. 바로 남편과 함께 몇 시간을 꼬박 달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강원도 산골에 주소를 모르면 절대 찾지 못할 만큼 꽁꽁 숨겨져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휴대폰도 다 뺏긴 채 그곳에 거의 감금당하듯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부부가 한 짓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 주신 건물이며 재산을 전부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 본인들 명의로 돌려놓고 통장에 있던 돈도 마음대로 빼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류며 절차며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잘 모르시니 감언이설로 살살 어머니를 꼬드겨 서류와 통장을 몰래 빼내가 그런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따지고 들자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아니, 동서 친족 상도라도 몰라? 어차피 우리 가족이랑 신고해봤자 처벌도 안 돼. 그러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잘 관리했었어야지. 어차피 애초에 전부 우리 남편한테 상속될 것들이었잖아. 게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여러분은 친족 상도례라는 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자면 친인척과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별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딨나요? 설령 피가 섞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갔다 강탈하고 사기를 쳤는데 도대체 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지만 손윗동서 말대로 저희는 법적으로 친족이었고 가진 것들을 다 뺏겨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었어요. 이대로 정말 저 뻔뻔한 연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겨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 무력감을 느끼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죽은 남편이랑 나랑은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 그냥 살림만 합쳐 살았던 거야. 죽은 후에 나한테 남겨준 것들도 상속이 아니고 전부 증여받은 것들이었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다기에 당연히 시어머님과 혼인신고를 올리고 살림을 합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두 분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셨던 거예요. 그저 동거인이었던 거죠.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냐 여쭤보니 시아버님께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망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살림을 합치고 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말씀하셨던 것이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미루고 미루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아버지의 아들인 이복형과 손윗동서와 시어머니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그들이 한 모든 파렴치한 행동들은 친족 상도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범죄였어요. 그날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사와 형사 고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윗동서가 제게 전화로 떠벌떠벌 본인들이 어쨌고 저쨌고 본인 입으로 범죄 행위를 전부 시인했었고 그 외의 증거와 정황들도 너무나 명백했기에 변호사 측에서는 민사와 형사 고소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소송은 사기꾼에게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길게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진행하는데 형사소송에서 승리하면 민사소송에서 몹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도 너무 명백하고 피해 금액도 커서 두 소송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며 무조건 승리할 테니 맘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에게 고소장이 날아가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연락이 왔어요. 친족 상대에 대해 본인이 친절히 이야기해줬는데도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 거냐며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소 취하하라 하길래 코웃음을 치며 답변해 주었습니다.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너랑 우리 어머니가 친족이라고? 나쁜 짓도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지. 그 멍청한 대가리로 남의 등쳐먹으려고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한번 잘 알아봐. 네가 진짜 우리 어머니 며느리인지 아닌지. 절대 고소 취하해줄 생각 없으니까 소송 준비 알아서 잘하고. 아무리 용을 써봤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만. 뭐라고? 이게 어디서 함부로 너너거려? 정신 나갔어? 내가 그럼 우리 남편 부인이니 며느리지. 며느리가 아니면 뭔데?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진짜 수준 낮아서 상대를 못 해주겠네. 네 남편이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란 뜻이지. 두 사람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러니 네가 말하는 그 친족 상도인지 뭔지 그딴 거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은 이제 범죄자라 이 말이야.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부모 잘 만나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면 가진 것에 만족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사기죄, 강탈죄까지 골고루 신고당해서 깜빵에서 썩을 준비나 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가 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문자며 카톡으로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만 알았다. 건물들 명의도 다시 돌려놓고 빼앗아간 돈도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 연락이 왔지만 당연히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으로 찾아와 싹싹 빌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길래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걷어차버렸어요. 저희가 고소를 취하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 그쪽도 변호사를 구하고 나름대로 소송 준비를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봤자 형사 민사소송 둘 다 저희 쪽에 완벽한 승리였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둘은 실형에 벌금까지 억소리 나게 내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도 승리했으니 어머니께서 강탈당하신 재산들도 그대로 변제받게 되었고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물들을 대부분을 벌금 내느라 다 팔아치우고 저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돌려주고 나니 두 사람은 거의 빈털터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인간들인데 가진 것도 다 잃고 범죄자 딱지까지 붙게 되었으니 앞으로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빈둥거리고 살기는 글렀겠죠.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쓰며 알게 된 사실인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친족 상도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법이라며 헌법 불일치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헌법 불일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가정사에는 참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의 특유의 문화가 법으로 지정된 지 7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작에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한들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시부모님께서 혼인신고를 하셨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셨더라면 저희의 이야기에도 이런 속 시원한 결말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부디 하루빨리 그런 악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기만은 바랄 뿐입니다. 선량한 사람들끼리 모여 범죄나 나쁜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딜 가나 손윗동서와 아주버님처럼 남의 등쳐먹고 본인들 이속만 챙기려는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애석합니다. 권성징악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은 어떻게 말하던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어디에 털어놓으면 마음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존경스러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제 시어머니십니다.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놀랄 만큼 못된 시어머니들도 많으시던데 그에 반해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세상 인자한 성품에 참 고운 분이세요.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부 갈등 같은 일들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고운 마음씨를 그대로 받았는지 성품이 남달라 절 많이 아끼고 잘 챙겨줍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한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같이 살 생각을 할 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이 컸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만 마주치면 싸우셨죠. 그러던 어느 날 포악한 아버지의 성격을 더는 견딜 수 없던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고 그 뒤 아버지는 절 보호시설에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가 꽉 찰 때까지 부모님을 원망하며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그동안 부모님과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사는 동안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해 적당한 대학교에 입학했고 장학금까지 받으며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졸업 후 취업했을 때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이야. 나 네 아버지다. 내가 너 취직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냐? 그럼 이제 돈 좀 벌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네가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취직했으면 바로 연락도 하고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른이 먼저 연락하게 만들어서야 되냐? 나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 연덕 좀 보고 살아야겠으니 내가 연락하면 즉각 받아.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 덕을 보고 살겠다고 하신 걸까요? 처음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속도 없이 좋아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후 저는 몇 번 정도 아버지께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무리 절 보호시설에 버렸어도 제 아버지니까 낳아준 은혜를 생각하고 드린 거였죠. 그런데 제가 정말 군말 없이 돈을 드리니 괜찮다 싶었는지 아버지는 무슨 돼지저금통 배 가르는 것처럼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가선 제 몇 달치 월급 이상의 돈을 보내라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더니 직장인이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돈을 드릴 수 없다고 하니 아버지와 바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런 식이라면 평생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낫다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 연은 참 질기더군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 생각해보니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저 혼자 달랑 가면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결국 이번엔 제가 먼저 아버지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름 아니라 저 곧 결혼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그날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얼굴만 비추시고 바쁜 일 있다고 가셔도 돼요. 내가 거길 왜 가냐? 가면 뭐 나한테 돈이라도 떨어져? 됐고 돈 빌려줄 거 아니면 다신 연락하지 마라. 그날 아버지의 매몰찬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상견례에 나가 처음 시부모님을 뵀습니다. 다른 어른 한 분 없이 홀로 앉아있는 절 보고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시던지요. 한참의 침묵 후 부모님은 언제 오시냐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판사판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오시지 않을 거란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제 불우한 가정사에 대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저는 이제 남편과 헤어질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부모도 오지 않은 사람을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빨리 말하지 않았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부모님 언제 오시냐고 닥달해버린 게 됐네.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고운 딸을 놓고 그리 사셨을까. 내가 다 화가 나네. 차라리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 시어머니 말씀을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 말씀이 그저 새로운 가족에게 하는 인사치레 같은 이야기라 생각하고 담담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 제 생각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걱정이 되어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놀랍게도 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못 찾아와? 여기서 내 친딸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올 수 있지. 어쩜 철면 피가 따로 없네. 그만큼 나이 먹고 부끄러움도 없어? 사람 불러서 내쫓기 전에 당장 나가. 나가다니?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내가 오늘 여기서 결혼하는 신부 아버지라고. 저는 혹시 아버지가 뒤늦게라도 친부석에 앉고 싶어서 온 건가 싶었어요. 점점 심해져가는 소란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순간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시는 말을 듣고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하! 말 한 번 잘했네. 당신, 애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친딸 결혼식 축의금에 손을 대? 그러고도 당신이 애비야? 그럼 내가 애비인데 딸년 축의금은 당연히 낼 거지. 선희 걔는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 태어나지도 못했어. 저는 아버지 말에 낯이 뜨거워지다 못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딸 결혼식에서 그런 행패를 부릴 수 있죠? 저는 시부모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저런 인간 말종인 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전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걸 들었어요. 낳기만 하면 다 부모야?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라 할 수 있지. 이제부터 선이는 내가 내 딸로 데리고 살 거니까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아버지는 결국 경비의 손에 이끌려 예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신부 대기실 문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눈물 젖은 결혼식을 무사히 끝마쳤을 때 시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놀랐지? 선이야, 앞으로 너는 우리 가족이자 내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언제나 이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요? 엄마라는 말 너무 불러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저 때문에 마음도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런 말 마라. 난 오히려 우리 딸 마음 상했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이제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테니까 마음 편히 갖고 같이 잘 살자. 아버지가 찾아와 난동을 부렸을 때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라고 기분 상하셨을 텐데 절 먼저 살펴주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다시 한번 죄송하면서 크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것이에요. 시아버지 장례식 날 저는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께 정말 효도하고 살겠다고 눈물의 결심을 했어요. 장례식을 잘 마무리하고 저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모시고자 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면 힘드실 것 같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했고 남편도 정말 좋아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정작 시어머니께선 거절하시는 거예요. 난 괜찮다. 그저 둘이 잘 사는 게 나한텐 큰 효도야.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신혼답게 예쁘게 지내.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더 많이 신경 써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강경한 거절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은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다면 그제야 마음이 좀 안심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는 세상에 너무 놀라고 말았지 뭐예요.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으셨지만 이상하게 마른 기침을 달고 사셨던 시어머니의 목에서 큰 혹이 발견된 거예요. 병원에선 혹을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 큰 수술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수술 날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고 해도 몸에 큰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동안 수술날이 다가왔고 시어머니께서는 입원 후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쉽사리 이전처럼 기운을 차리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입원해 계신 동안 계속 상주하며 간호를 했죠. 물론 퇴원하신 뒤에도 저는 시어머니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병간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술을 계기 삼아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지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신혼부부 사이에 껴있으려니 신혼생활 방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 많았어. 그래도 우리 딸 얼굴 이렇게 자주 보니까 기분 좋네. 그렇죠, 어머니. 이렇게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쭉 이렇게 다 같이 살아요. 네? 그래. 내가 우리 딸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 꼭 평생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아. 다 우리 딸 덕분이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5년쯤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도련님은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도련님이 가족들에게 데려온 여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였습니다. 처음 마주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며 말씨까지 정말 보기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게다가 성격이 약간 불같은 도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참 착하고 성격 좋은 여자라고 생각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상당히 마음에 드신 눈치였죠. 이후 서방님께서는 동서와 결혼하셨고 우리 가족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동서를 중심으로 자꾸 마음 불편한 일이 생기더군요. 동서는 자신이 명문대 교수인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명문대 교수가 될 만큼 동서 학력은 화려한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동서는 본인의 기준에서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 낮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무시하고 하대하는 못된 심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동서가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이것저것 챙겨주며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서랑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살짝 충격적인 일을 겪었지 뭐예요. 마트에서 동서와 같이 장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동서의 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동서가 지인을 보자마자 갑자기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놔두고 자기들끼리 한참을 떠드는 겁니다. 저는 그저 본인들끼리 은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나 보다 싶어 조금 떨어져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얼마 뒤 대화가 끝난 동서가 저한테 다가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형님.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근데 저 친구가 해외 출신이라 영어로 말하는 걸 더 선호해서 말이에요. 형님은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을 텐데 많이 심심하셨죠? 심심하긴. 동서 친구가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왠지 여행 가고 싶어지던데? 그래서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갈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심심했어. 어머, 형님 다 알아들으셨구나. 보기보다 영어 잘하시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눈빛이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동서의 시선에 기분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거기서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들었다면 동서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예상이 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 싶어 그날은 그냥 다른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동서는 몇 번이나 저를 시험하듯 하더군요. 저를 볼 때마다 영어에 관한 질문을 하질 않나, 같이 잘 보고 있던 드라마를 꺼버리고 갑자기 영어 뉴스를 틀질 않나, 그것도 아니면 대뜸 같이 영화 한 편 보자면서 자막 없는 미국 영화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를 떠보면서 사람 신경을 살살 긁더군요. 형님, 방금 저 배우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들으셨어요? 당연히 알아들었지. 왜, 동서는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야? 어머, 아니요. 제가 모를 리 있겠어요.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요. 저는 혹시나 형님이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 알려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저번부터 생각한 건데 동서 묘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어. 자꾸 영어 가지고 나 떠보기나 하고 말이야.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 줬더니 내가 만만한가 봐. 아니에요, 형님. 만만하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이 좀 별로였던 것 같네요. 죄송해요. 자꾸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는 좋게 쳐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말이나 떠보는 행동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라도 모르는 티를 냈다면 저를 얼마나 무시했을지 짜증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저는 동서와 조금씩 거리를 뒀습니다. 그렇게 제가 동서에게 보이지 않게 선을 긋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동서의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향해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집안 사정 때문에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아버지께서는 도박에 빠져 살았는데 그 때문에 큰 빚을 많이 지셨다고 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유년 시절 내내 빚쟁이에게 시달렸고 가족 모두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하며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형제들은 미리 독립해서 출가해버렸고 그 탓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 살고 계신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일찍이 독립해 살아남기 위해서 여태껏 안 해본 일이 없이 사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술 한잔 하시면서 살짝 알려주신 것들이었어요. 친아들인 남편에게도 잘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던 거죠. 하지만 동서는 시어머니께서 불러도 잘 오지 않았고 그러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새도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때문에 동서는 시어머니께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는 걸 그저 가난의 상징 또는 게으름의 표본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한 소리 들은 후 동서는 방향을 바꿨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뵈러 집으로 올 때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영어로만 말한다던가 일부러 어려운 사자성어를 쓰는 등 요즘 젊은 사람들만 잘 아는 줄임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셔서 되물으면 그걸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이런 것도 모르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 공부 좀 하셔야겠다. 아, 그래? 우리 둘째 아가 덕분에 내가 이런 것도 알게 되는구나. 동서 타박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그저 좋게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군요. 동서, 지금 우더른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께 뭐? 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그런 말하기 전에 동서 나이값 하는 법이나 좀 공부해봐.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어쩜 그렇게 애만도 못하게 굴어? 아유, 첫째야, 괜찮어. 오히려 나는 새롭게 아는 게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 둘째 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일 테니 너무 나무라지 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좋게 넘기자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동서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매번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동서의 은근한 비웃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동서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보살펴줘야 할 서방님은 대학교에서 진행하던 연구 때문에 매일 늦게 퇴근하는 편이었어요. 그 때문에 매일 밤 늦게까지 홀로 있던 동서가 제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 임신 후 입덧하고 배가 불러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힘들어하는 동서를 외면하지 못하고 고가운 마음도 접어둔 채 동서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단순히 제가 동서를 챙겨주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직접 챙겨주고 싶어 하셨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아무래도 당신께서 나이가 드시고 수술도 받은 몸이라 직접 챙겨주시기 힘든 상황이셔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만이라도 편하셨으면 해서 더더욱 시어머니 몫까지 동서를 챙겼습니다.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거의 공주님의 시녀처럼 동서를 챙겼어요. 근데 동서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형님,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먼지가 남아있잖아요. 어우, 이런 건, 물걸레로 다 닦아내야 되는 건데. 그래, 알았으니까 동서는 나오지 말고 방 안에서 쉬고 있어. 배도 아프다면서. 네, 어제부터 배가 너무 당겨서 아픈 거 있죠. 그리고 형님, 저 이따가 죽 먹고 싶은데 죽도 해주시면 안 돼요? 냉장고 안에 전복 있는데 직접 손질해서 전복죽 좀 만들어주세요.
동서는 제가 동선의 가정부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손가락질로 절 부려먹었습니다. 본인은 물걸레질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했으면서 저보고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면 물걸레질을 해야 한다는 둥 자꾸만 옆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먹는 거야 물론 해줄 순 있지만 말하는 뽐새가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임신한 상태니까 성격이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드디어 동서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땐 정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근데 동서는 출산 후 몸이 다 풀릴 때까진 무조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가 얼른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동서는 산후조리 기간 내내 아이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들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께서는 기다리다 못해 어디 산후조리원인지만 알려주면 찾아가서 잠깐 아이 얼굴만 보겠다고 했는데 동서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서방님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동선의 부모님이 산후조리원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예, 지금 들리는 목소린 사돈댁 아니야? 지금 산후조리원에 사돈댁이 같이 계신 거야? 아, 그게요, 엄마. 이 사람이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아주 잠깐 오신 거예요. 아, 그래? 새아가가 자기 친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혹시 나는 언제 한번 찾아갈 수 있는지 물어봐 줄래? 죄송해요, 엄마. 그게 이 사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산후조리 다 끝날 때까진 못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 옆에서 서방님과의 통화를 듣고 있으니 화가 나다 못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시어머니께 전화를 넘겨달라고 해서 서방님께 할 말이 있으니 동서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박다 못해 즐거워 웃는 목소리로 동서가 전화를 받더군요. 동서, 친정 부모님이 더 편한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지. 우리는 아기 얼굴 잠깐 보는 것도 거절하고 산후조리원 위치도 안 알려줬으면서 동서 부모님들은 아예 거기 눌러 앉으셨나 봐. 정말 너무한다. 어머니가 뭐 대단한 거 말하셨어? 손주 얼굴만 잠깐 보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그게 그렇게 불편해? 동서한테 정말 실망이야.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저는 동서에게 말을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찌나 서운한지 전화를 끊고도 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서운한데 시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서운한 기색을 비치시다 그럴 수도 있다며 동서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자고 절 타이르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마음 넓게 매번 동서의 입장을 생각해 주셨지만 동서의 행동은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동서는 이후 아이의 육아에 관해서는 시댁 식구들의 말은 어느 하나 듣지도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 선언하며 아예 시댁 식구를 배척했습니다. 게다가 조카가 갓난아이일 때도 이리저리 핑계만 대며 얼굴도 안 비치더니 어린이집 다닐 무렵엔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라며 시댁 행사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명절 때마다 친정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녀오거나 했는데 대체 무슨 심보인지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며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황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시어머니께서도 표정이 매우 좋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시어머니께선 동서에게 질책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에 동서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옆에서 다 지켜본 저로서는 동서 태도가 너무 기가 차고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속상한 마음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저 동서의 사진을 보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만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동서의 행동은 쭉 그대로였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손주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으셨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도 더는 참기 어려우셨는지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동서에게 연락하셨대요. 둘째 아가야, 혹시 이번 명절에도 오지 않을 생각일까? 네가 일이 많이 바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네 얼굴도 손주 얼굴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참 많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꼭 와줬으면 좋겠네. 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일이 많이 바빠서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얼굴이나 우리 진영이 얼굴은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 알곤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건 다르잖아. 지금 몇 년이나 얼굴을 못 봐서 내가 우리 손주 얼굴이 가물거릴 정도야. 그러니까 이번 명절엔 꼭 오도록 해. 네가 매번 명절 때마다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몇 달 전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이번에는 꼭 오렴.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동서는 도통 오고 싶지 않았는지 그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제게 따로 연락해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듣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동서 태도가 정말 위선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따끔하게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명절마다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더니 가족 단톡방에다가는 친정이랑 여행 다녀온 사진 떡하니 올려놓고 그랬잖아. 어머니께서도 알면서 많이 참으신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꼭 와. 알았어? 형님, 그건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일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요? 사는 게 바빠서 까먹고 하다가 그런 거죠. 그리고 명절 때도 애들 공부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걸 어떡해요? 그럼 이번에 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연락하신 거니까 동서 말대로라면 미리 약속 잡은 거나 다름없잖아. 그럼 이번 명절에 올 수 있겠네. 그리고 명절에 무슨 공부야. 그날 하루 정도 공부 안 해도 동서 아들은 동서 닮아서 머리가 있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꼭 와. 이후 동서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전 똑같이 말하고 끊어버렸죠. 그리고 드디어 명절이 됐어요. 저는 오랜만에 보는 조카를 위해 여러 가지 음식도 잔뜩 만들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볼 남동생과 대작할 생각에 술과 용돈을 잔뜩 준비했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내심 기대가 크셨는지 따로 용돈에 선물을 가득 준비하셨죠. 조카가 얼마나 컸을지 다들 궁금해하며 이야기하는 동안 동서네가 도착했습니다. 서방님이 먼저 현관에 들어서서 시어머니께 크게 인사를 드리며 남편과 인사를 나눴고 그 뒤로 동서와 조카가 들어왔어요. 동서는 얼굴이 굳은 상태로 고개만 까딱거리며 인사하더군요. 그게 안 이꼬아 보였지만 조카를 보니 곧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이는 게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6살 조카의 모습은 마치 제 아들의 어렸을 적 모습 같아 너무 귀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손주를 보고 많이 기쁘셨는지 보자마자 허리를 굽히고 두 팔 벌려 조카 이름을 부르셨어요. 진영아, 아유 할머니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우리 새끼. 어머니, 우리 새끼라니요.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요즘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 모르세요? 여보, 그만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요즘은 저런 말 절대 안 써. 어린애 정서에 안 좋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당신 정말 꼭 이래야겠어? 그럼 일부러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야? 아유, 아범아, 그만해라. 미안해, 아가. 내가 말 조심하마.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오렴. 동서는 오자마자 시어머니 말씀에 트집을 잡더라고요. 서방님이 바로 한마디 했지만 시댁에 오기 전에 서방님과 동서가 한바탕 언쟁이 있었는지 어쩐지 둘 사이 분위기가 쌩쌩 찬바람이 불었죠. 영 분위기가 안 좋자 시어머니께선 바로 사과하시고 손주를 안고 얼으셨어요. 오랜만에 할머니를 보자 신기하고 좋은지 조카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오느라 고생들 많았어. 배고프지? 첫째 아가랑 내가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얼른 먹자. 엄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셨어요? 아니, 이 정도 음식이면 형수님 혼자서 하셔도 되지 않아요? 다음부턴 우리 엄마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화살이 갑자기 제게 돌아오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께 푹 쉬시라고 하고 혼자 음식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시게 두겠어요. 이번 명절에도 제가 혼자서 다 요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귀여운 손주 온다고 몇 가지 요리는 직접 꼭 만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 시어머니랑 같이 음식 준비를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서방님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경 쓰는 만큼 시어머니를 챙긴 적이 없습니다. 가끔 와서 얼굴만 뵙고 가는 게 다였죠.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사는 남편도 서방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뭐? 야, 말 조심해. 형수가 네 식모인 줄 알아?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긴 뭘 써? 이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엄마 몸도 안 좋으신 거 뻔히 알면서 요리하게 둔 게 어떻게 잘하는 거야? 얘들아, 이 좋은 날 왜 싸우고들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요리에 조금 손댄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식사부터 해. 결국 화목하고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은 싸늘한 냉기만 감도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카도 어른들 분위기에 위축돼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손주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말을 많이 거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풀려고 하시니 결국 남편과 서방님도 서로 화해를 냈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밥을 다 먹은 조카에게 시어머니께서 준비한 장난감을 주려고 하니까 동서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조카한테 방에 들어가서 가져온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지금 책 읽기 싫어요. 책 나중에 읽으면 안 돼요? 김진영, 엄마가 말 안 들으면 혼난다고 했지? 얼른 들어가서 책 읽고 공부하고 있어. 아가, 그냥 놔둬라. 오늘은 명절이니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즐겁게 놀아야 하지 않겠어? 선물도 풀어보게 하면서 그냥 쉬게 두자꾸나. 조카는 동서의 말이 무서웠는지 움찔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시어머니 말씀에 기대고 싶었는지 동서 눈치를 보면서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런 조카의 행동을 본 동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팔을 확 잡아 시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내며 소리치는 거예요. 김진영!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공부 안 하면 할머니처럼 된다 했지? 너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할머니처럼 아는 거 하나 없이 바보로 살고 싶냐고? 동서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동서에게 말했죠.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평소에 진영이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 기본 교육도 못 받으신 거 맞잖아요. 제가 우리 진영이 어머니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형님이 아시기나 하세요? 동서의 말 속에 시어머니를 향한 멸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눈앞에서 불이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절 무시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을 수 있지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동서한테 잘해주시고 심성이 고우신 분인데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바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동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동서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손을 올리니 동서가 거실에 날아가듯 쓰러지더군요. 저는 쓰러진 동서에게 바로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명문대 교수면 다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가 어때서? 너 따윈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 네 남편 키우고 우리 남편 키우고 다 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너한테 그딴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 날 쳤어? 네가 뭔데 날 쳐? 이것 봐. 못 배운 것들은 이렇게 천박하다니까? 그래. 난 화나면 참지도 못하고 손이나 올리는 천박한 인간이다. 그러는 너는 뭐 대단한 인간이야? 이 배은망덕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뭐? 짐승만도 못한 인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일 당장 너 고소할 거야. 동서 말을 들으니 다시 속에서부터 화가 올라와 눈이 돌더군요. 어쩜 이렇게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동서한테 달려들어 손을 올리려고 했는데 서방님이 절 막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똑같이 달려드는 동서를 막았고요. 서로 고함이 오가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울고 있던 조카를 방 안에 데려다 주시곤 다시 거실로 나오셔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장 조용히 하지 못하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어디서 그런 큰 목소리가 나오셨는지 몰라요. 그때 모두가 조용해지자 시어머니께서 동서와 서방님을 보며 말씀하셨죠. 둘째 아가야, 난 네 말대로 배움이 짧다. 하지만 난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어. 그런데 네 눈에 그렇게 살아온 내가 잘못돼 보인다면 그래, 이제 앞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돼. 네 아들이 날 닮을까봐 걱정된다면 다시는 안 와도 돼.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걸 본 서방님이 죄송하다고 했지만 동서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더군요. 예, 말 잘하셨어요. 애당초 이런 천박한
집안에 우리 진영이 데려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진영이가 뭘 배우겠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보, 그만 좀 해. 아니, 엄마 오해해요. 이 사람이 지금 화나서 막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국민학교만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예? 아범아, 나도 화가 나서 내뱉는 말실수와 본심은 구분할 줄은 알아. 오늘 네 처와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네.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시어머니 말씀에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방에 있던 자기 아들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어요. 서방님도 잠깐 동서 좀 보고 오겠다고 나가더니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혼자 계시고 싶으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너무 속상해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함께 뒷정리를 끝내고 다음날 아침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른 아침에 조심스레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기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문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시어머니께서 안 계신 거예요. 저는 당황해 아직 잠들어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그러자마자 곧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방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니? 많이 놀랐구나. 별일은 아니고 할 일이 좀 있어서 어디 좀 다녀왔어. 어머니께선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옅은 미소 지으시며 그대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었지만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해 주시겠지 싶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나고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하루는 갑자기 서방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허겁지겁 말이에요. 형수님,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방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서방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계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놀라서 그 뒤를 쫓아가 보니 서방님이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집을 빼버리는 게 어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우리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서방님은 애원하다가 화도 내며 시어머니께 어떤 말이라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가. 엄마,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제가 지은이 데리고 와서 사과시킬게요. 예? 지금 밖에 있으니까 바로 데려올게요. 말을 마친 서방님은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아예 등을 돌리고 앉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와 서방님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신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집만이라도 다시 어떻게 해주세요. 네? 엄마, 지은이도 지금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진영이를 집 없이 키울 순 없잖아요. 제발요. 나는 둘째 아들도 둘째 며느리도 없어. 나가. 저는 동서와 서방님의 말씀을 토대로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좀 시원하면서 그렇게 높던 동서의 콧대가 부러진 걸 보니 고소했죠. 그렇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 전 그저 진영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때 말이 헛나온 거예요. 네? 아, 그래? 하긴 동서는 항상 진영이를 잘 키우고 싶어 했지. 근데 그럼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야? 이제 시댁 안 오고 애 공부에만 전념하면 되잖아. 잘 됐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이 뺨 때린 거 제가 고소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러시기에요? 정말 기가 찬다.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으면 해. 난 겁 안 나. 그리고 내가 너무하면 지금까지 동서와 서방님이 한 짓은 뭐라고 생각해?
제발 두 사람이 한 행동을 먼저 생각해. 말 다 했으면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나가줘. 그리고 이젠 다신 찾아오지 마. 제 말에도 서방님과 동서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불러 둘을 내쫓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두 사람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버리자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며칠 동안 밥도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저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땅을 보는 눈이 있으셨던 건지 건드리는 부동산마다 다 수익이 잘 나셨대요. 그렇게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려 남편의 가게도 내주시고 서방님이 대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 전부 뒷바라지 하셨던 거더라고요. 결혼 초에 남편이 장만해오겠다던 집도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였대요. 정말요? 그럼 왜 이제껏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아무래도 유언장까지 고쳐야겠다. 내가 죽고 난 뒤 유산은 모두 첫째와 너한테 주마. 저는 시어머니께서 재력이 많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너그러운 성품대로 복을 받으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정말로 유언장 내용을 바꾸셨고 그동안 동서와 서방님은 동선의 친정 부모님네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쯤 시어머니께서 동서 부모님께 연락하셨던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딸 교육 잘못시켰다고 말하며 한 번만 용서하시고 마음 풀어주시라 부탁드린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별다른 말 없이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 서방님과 동서가 또 찾아왔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동선에는 조카를 납세워 시어머니를 뵈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일로 더욱더 화가 나셔서 계속 이따위 짓 하면 아예 집을 옮기고 연락을 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으름장에 놀란 동선에는 곧 돌아갔습니다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신 행동이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떻게 본인들 한 짓은 생각도 않고 자기 자식을 방패 삼아 시어머니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나중에 얘기를 들은 남편도 남동생과 동서가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가게로 찾아온 동서네를 그대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 시어머니의 화가 풀리지도 않았거니와 동서네에게 유산이 한 푼도 안 돌아가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동서네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동선의 부모님은 동서가 일하는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멀어서 왕복 6시간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애꿎은 조카만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동서가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으니 벌을 받은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께서 마음 푸시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날은 정말 먼 훗날이라 생각드네요. 만약 어머니께서 화를 푸시더라도 저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때 동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지만 말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